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요즘 계엄, 탄핵, 이런 전국 때문에 뉴스들 많이 보시느라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도 몇 분 보실까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린 지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계엄, 탄핵 이런 전국에 영상 하나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주변에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또 세계사 채널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나라의 계엄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개인사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지금 아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입장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뉴스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음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군에 아들 보내신 많은 부모님들 같은 마음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된다? 계엄군으로서 만약에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은 계엄령 있기 2주 전에 군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깁스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계엄령이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 계엄군으로 동원이 돼서 현장에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이 이제 외진도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깁스하고 부대 내무반에 누워 있는데 외진 또 못 나가게 하면 어쩌지 이런 또 걱정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아들들 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생길 뻔 했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역사의 중요성,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껴봤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 계엄을 직접 겪고 느끼고 그러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계엄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어려서 체감을 전혀 못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또 저보다 또 젊은 세대들은 아예 계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래도 계엄을 직접 겪지 않았어도 역사로 배우고 역사적 경험으로서 계엄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었고 또 계엄군으로서 거기 동원된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모두 이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전두환, 박정희 시절 계엄 시절을 겪었던 또 계엄에 희생되셨던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의 빚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계엄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자 또는 군인이 아니어도 독재자, 집권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할 때 계엄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했던 계엄은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선 계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해 갔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이 윤석열의 계엄처럼 집권자 입장에서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이 그 집권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제대로 그 집권자 입장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계엄의 사례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란에서는요, 1978년, 79년에 걸쳐서 이란 혁명 또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계엄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란은 78년에 왕정이 있었습니다. 팔라비 왕조. 예전에는 팔레비 불렀는데 요즘 팔라비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왕이 팔라비 2세였습니다.
그 팔라비 2세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팔라비 2세 때 그 이란 혁명을 설명하려면 조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 이야기 좀 해봐야 됩니다. 팔라비 2세의 아버지는 팔라비 1세고요. 팔라비 왕조를 개창한 사람입니다. 원래 레자 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육군 장교였어요. 이 육군 장교 레자 칸이 1919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919년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이란은 원래 그전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 지역의 왕조는 카자르 왕조였는데 이 레자 칸이 카자르 왕조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1925년에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팔라비 왕조를 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팔라비 왕조를 열었던 레자 칸, 이제 팔라비 1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팔라비 1세는요,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왕조를 개창을 했습니다. 자, 당시 그 페르시아, 이란의 전신 페르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소련과 영국의 각 축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카자르 왕조 때부터 그때는 이제 러시아였죠. 소련이라는 이름은 1922년부터 사용했으니까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이 들어와서 특히 영국이 막대한 이권들을 막 뺏어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가 이 러시아, 영국 등살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영국과 러시아의 반감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 팔라비 1세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반영 감정을 갖고 반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1920년대 당시 영국이 갖고 있었던 이란, 이 페르시아 지역의 가장 큰 이권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란의 석유 채굴권을 영국이 가지고 갔고요. 그 석유 채굴권 가지고 와서 석유 개발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석유를 영국이 다 마구마구 가져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란으로부터 석유 채굴권, 석유의 이권을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팔라비 1세는 그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정치를 해 나갔는데, 이 팔라비 1세는 이 이란 땅에서 많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뭐 여성의 권리도 신장시키고요, 교육도 개혁하고, 테헤란 대학도 설립하고, 이란 국민은행도 설립하고, 재정개혁도 하고, 이렇게 개혁 잘하고 정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요. 제 영상 댓글들 보시면은 영국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제 영상에서 영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국을 주제로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저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항상 영국이 문제예요. 오늘도 또 그러네요. 그래서 댓글 보면 또 영국이냐 뭐 이렇게 댓글 다시던데, 이때도 영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팔라비 1세 반영 감정 갖고 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어떻게든 이란을 좀 더 빼오고 이 영국을 밀어내고 싶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팔라비 1세 때 영국은 독일과 싸우죠. 자, 팔라비 1세는 영국을 밀어내기 위해, 반영을 위해서 독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 지역을 두고 원래 소련과 영국은 경쟁 관계였는데 2차 대전 때는 소련과 영국이 같은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중 막 소련의 군수 물자를 수송하고 이럴 일들이 생겼는데, 이때 이란 철도를 이용해야 했었습니다. 이란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란이 이 철도 이용을 협력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은근히 독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에 불안해진 영국은요, 결국 소련과 손잡고 함께 이 이란을 공격해서 팔라비 1세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라비 1세가 망명을 떠나게 돼요. 자, 그리고 영국은요, 이 팔라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또 국민들의 또 엄청 이 저항이 또 있을 것 같아서 팔라비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진 않고 팔라비 1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으니 그가 팔라비 2세가 됐습니다. 자, 이 팔라비 2세 벼랑간 왕이 됐어요. 아버지 멀쩡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영국 덕분에 왕이 됐네요. 이제부터 이 팔라비 2세는 그래서 친영 정책, 친서방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 안의 민족주의자들, 이 왕한테
많은 반감을 품게 되겠네요. 맞았습니다. 이 민족주의자들은 팔라비 2세에 대해 반감을 품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이란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모하마드 모사데크는 반영주의자고 또 이란의 민족주의자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인물이요. 팔라비 2세가 왕이 된 이후 팔라비 2세가 친영 정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반영 운동하고 정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51년에 총리로 선출되게 됩니다. 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총리가 됐습니다. 자, 팔라비 2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으나 어쨌든 이 사람이 또 총리가 되면서 민족주의자들의 지지가 또 몰리게 되고 막 정부를 향했던 그 반영의 목소리가 총리가 이제 민족주의자가 딱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앉게 되니까 어떤 정부 통째로 이 정부 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민족주의자들의 또 지지를 얻는 그런 모양새도 생겼는데 이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그래서 정권을 주도하게 돼요. 이 팔라비 2세가요. 그래서 양보 아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정권을 주도하게 되면서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영국으로부터 석유 이권을 뺏어옵니다. 영국의 석유 회사들 다 몰아내고요. 영국 석유 기술자들 다 내쫓아 버리고 이란 석유 국유화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모하마드 모사데크였어요. 이래서 정치를 총리가 주도하고요. 팔라비 2세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계속 총리가 일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럽고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열받는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영국이었죠. 석유를 통째로 뺏겼어요. 자, 이래서 영국이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이러다간 이란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 공산당 세력이 득세할 수 있다. 당시 냉전 체제에서 미국을 이런 식으로 꼬드겼고 미국도 이런 이란의 모습을 우려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반서구 정책, 반영, 이 서방 정책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그런 모습을 우려하고 보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꼬드기자 미국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CIA를 동원해서 이란 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결국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축출됩니다. 그리고 팔라비 2세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권력을 다시 잡게 된 팔라비 2세는 이제 또다시 이란을 반영해서 친영으로, 친미적인 그런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게 호의적인 그런 나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또 민족주의자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데 팔라비 2세는 집권한 다음에 내가 이란 개혁시켜 줄게, 좋은 나라 만들어 줄게 라며 개혁을 막 시도를 해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때 근데 이 팔라비 2세가 했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는 건데 어떤 토지를 주냐면 이슬람 사원 토지들을 뺏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그 보수주의자들 반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히잡 사용 금지합니다. 물론 이 히잡을 금지하는 것은 아버지 때 하다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친서방 정책을 하면서 이 유학생들을 서방 국가로 막 파견을 했어요. 미국, 영국으로 막 이렇게 유학생들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 이란을 위해서 이런저런 긍정적인 개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십시오. 히잡을 금지한다, 이슬람 사원의 토지를 뺏어서 토지 개혁을 한다, 친서방 정책을 한다. 이렇다 보니 이슬람주의자들,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이 팔라비 2세에 대해서 마구마구 저항을 하게 되어 대표적인 인물이 호메이니이기도 하고요. 이런 호메이니 중심의 저항이 전개가 되자 팔라비 2세는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 이란은 돈을 또 중간에 굉장히 많이 벌게 돼요. 이 팔라비 왕조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석유 덕분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73년부터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석유값이 폭등하잖아요. 이 석유 파동 시절에 막대한 비용을 벌게 됩니다. 자, 돈을 잘 벌던 시절에 74년에 또 아시안 게임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있었어요. 왕조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부유해지고는 있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슬슬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팔라비 2세가 74년에 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엄청난 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돈이 국가로 들어오는데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위층들이 다 착복하고 빈부격차 커지고 부정부패 심해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막상 국민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그 시절,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반감이 커졌죠. 가뜩이나 민족주의자들 또 이슬람주의자들은 친영, 친미, 친서방 정책을 하는 왕한테 불만이 컸는데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전에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몰아낼 때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들통나서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요, 반정부, 반미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고요. 반정부 시위가 1978년부터 대대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시위 앞에 당황한 팔라비 2세는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을 군으로 짓밟아서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했고요. 강경 진압이 실제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하게 진압을 하면 할수록 시위는 더 커져갔습니다. 노동자들, 학생들, 이슬람 세력들 뛰쳐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거세게 전개했고요. 결국 군인들도 그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군인들이 팔라비 2세에게 등을 돌리게 돼요. 계엄군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끝장났습니다. 팔라비 2세는 나는 지쳤다 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당시 암 환자였잖아요. 심지어 암 환자인데 그 권력을 지키겠다고 계엄령 내리고 국민들 탄압하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나는 지쳤다 이 대사를 남기고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1979년 1월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라비 왕조는 무너졌고요. 1979년 이때 이제 이란은 호메이니가 집권하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걸 이란 이슬람 혁명 또는 이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란의 정세는 그 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게는 되는데, 아무튼 계엄이 실패하는 그 장면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쭉 앞에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엄군이 등을 돌리면 계엄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나라 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떠올랐던 세계 여러 계엄 사례 중에 한 장면, 계엄이 실패하는 그 모습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